이번에는 경제 침략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10년대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도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기별로 어떠한 경제 침략이 이루어졌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10년대 자 제목을 보니까 식민 통치를 위해 경제 구조를 재편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핵심이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토지조사 사업이고요. 자, 토지조사 1910년대 하면 무조건 토지조사 사업. 그리고 이어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회사령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회사령. 그래서 토지조사 사업과 회사령. 자, 이게 1910년대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토지조사 사업에 대해서 이것이 무엇인지 토지조사 사업이 실시되게 되는 목적, 배경, 그리고 그 내용, 그리고 결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 토지조사 사업이라는 것은 조선 총독이 정해놓은 기간 내에 토지의 소유권자, 여기서 핵심은 소유권자의 토지를 가진 주인이 직접 토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면 이를 심사해서 소유권을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토지조사 사업입니다. 자, 소유주가 신고하면 인정해 주겠다. 자, 이거를 선생님은 기한부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다. 토지에 관한 것을 신고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 일을 시작하면서 일제는 어떤 목적을 내세웠을까요? 식민 통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지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 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지세를 공정하게, 이건 일본이 내세운 이 부분은 일본이 내세운 구실이죠. 지세를 공정하게 부과하고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을 확립하기 위해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한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식민 통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죠. 즉 다시 얘기를 하면 지세를 제대로 걷어 세금 수입을 늘리고, 지세라는 것은 지가 땅지예요. 토지로부터 걷어들이는 세금 수입을 늘리고 식민 통치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 제일 우선적인 목적입니다. 그런데 신고를 만약 하지 않았을 경우에 소유권을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때 총독부가 마음대로 그 토지를 쓸 수가 있죠. 신고가 누락된 토지에 대해서는 결국 일본인을 그 토지를 일본인들에게 헐값에 불화해서 일본으로부터 농업 이민을 받아들여 일본인들이 이러한 토지에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목적.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는 것. 일본에게는 하면 할수록 좋은 것. 이게 바로 토지조사 사업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 결과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과정이 여기 잠깐 나와 있는데 1912년에 토지조사령이라는 법령을 발표를 하고요. 시행규칙. 먼저 10년에 토지조사국을 설치하고 12년에 토지조사령을 발표하고 그리고 나서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했죠. 자, 그 결과 여기 지금 결과에 선생님이 3개의 동그라미를 쳐놓았습니다. 1번, 2번, 3번. 첫 번째, 소유자가 불분명한 마을의 민간 공유지. 자, 공유지는 누가 대신 신고해주지 않죠. 또 국공유지, 왕실 소유 토지, 대한제국의 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차지하게 돼요. 이렇게 해서 토지를 수탈하게 되었다. 그리고 수탈한 토지를 관리하기 위해 이미 1908년에 일제가 설치했던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이 토지를 넘겨서 일본으로부터 헐값에 일본인에게 넘기는 이런 방식을 취하게 되죠. 여기 보면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한국 농업이민 모집 광고 낸 사료가 나와 있는데요. 1914년 거네요.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일본 이민자 또는 농업회사에 토지를 싼 값으로 넘겨 농업 이민을 도왔다. 이렇게 설명이 나오죠. 그래서 자연 환경도 우리하고 되게 비슷하고 조금만 돈을 가지고 있어도 떵떵거리면서 지주가 돼서 잘 살 수 있다 해가지고 많은 일본 안에서 잘 정착하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조선으로 지주로 이민을 오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농민들이 토지조사 사업으로 일정한 소작료를 내면 계속해서 땅을 경작할 수 있던 관행을 철저히 부정당했다는 건데, 자, 여러분 일제가 실시하는 모든 정책은
지주에게는 유리하고 가난한 소작농에게는 불리한 방식이 많습니다. 특히 이 토지조사 사업의 경우 원래 이 토지라는 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 권리가 존재를 하죠. 자, 어떤 두 가지 권리가 존재하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소유주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입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어떤 토지는 이용할 때 그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남의 땅을 빌려 이렇게 경작을 하는 걸 우리가 소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소작권, 즉 경작권도 하나의 재산권이고 이게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지주의 땅에 어떤 소작농이 소작을 하고 있다면 이건 대대손손 안정적으로 경작할 수 있는 경작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기존에는. 그러나 여기서는 이 소작권을 철저하게 부정당했다는 거죠. 부정당하고 오직 소유권만을 인정했다. 자, 선생님이 이거는 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인정했지만 소작권은 부정당한 것. 이것이 바로 토지조사 사업이다. 그래서 농민들은 소작료를 내면 땅을 경작할 수 있었던 관행을 철저하게 부정당했어. 그래서 갑자기 파리 목숨이 된 거야. 지주와 그냥 해마다 임대 계약을 맺어가지고 소작을 하거나 결국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 만주 연해도 중지로 이주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1차 농민 몰락은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자, 그런데 지주 권리는 강화되죠. 한국을 값싼 쌀의 공급지로 만드는 동시에 지주를 포섭 대상자야, 협력자로 만들기 위해서 지주에게 이렇게 유리한 정책을 펴게 된 거죠. 또 지주들은 토지 자기 재산을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다 신고해요. 그러나 적은 양의 어떤 토지를 가지고 있는 자소작농이나 아니면 자영농 같은 경우에 토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들도 있게 되는데, 그 결과 여기 보면은 1910년에서 32년으로 갈수록 보면은 여기 소작농, 땅이 없는 농민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는 모습들을 이 표에서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표가 나오게 되면, 이 그래프가 나오게 되면 이거는 토지조사 사업의 결과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여기 나주군 궁산면 토지 침탈 사건이 나오는데, 토지조사 사업 과정에서 토지를 동양척식 주식회사 빼앗긴 한국 농민의 투쟁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궁산면의 한국 농민 15,000명이 1912년부터 동척에 대해 소작료 납부 거부 투쟁, 관청에 대해서는 토지 반환 청원운동, 법원에 대해 토지 소유권 확인 소송, 이렇게 세 가지를 각각 전개하였다. 농민들이 그냥 뺏기고 가만히 있을 순 없죠. 일제는 이들을 무력으로 탄압하고 토지 소유권이 동척에 있음을 확인해 줌으로써 꿈이 좌절되고 실패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참혹하죠. 자, 토지조사 사업과 관련된 법령이 여기 나와 있고요. 다음 페이지를 보게 되면 경제 침탈을 위한 법령, 그 중에 이제 으뜸이 최회사령이고 여기 령이 붙는 것들이 다 여기 해당이 됩니다. 어업령, 산림령, 광업령. 자, 그러면 법령을 한번 이게 무엇인지 볼게요. 자, 일제는 민족 자본의 형성을 방해하고, 목적이 이겁니다. 민족 자본이 커지는 걸 막아. 조선인 부자가 나오는 걸 막는 데는 거죠. 효과적으로 경제를 수탈하기 위해 여러 가지 법령을 제정하였다. 자, 이게 이제 목적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 여러 가지 법령의 목적, 자, 민족 자본의 형성을 방해하고 효과적으로 경제를 수탈하기 위해 여러 가지 법령을 제정한다. 자, 첫 번째 회사령입니다. 이거 매우 중요해요. 1910년대 회사령. 자,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이 모두 1910년대예요. 무도회 외우세요. 무도회. 자, 무단통치, 토지조사사업, 회사령. 이게 모두 몇 년대? 1910년대다. 자, 회사령을 제정하여 기업을 설립할 때 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거. 칼자루를 총독이 쥐고 있어. 허가를 받아야만, 허가를 내줘야만 회사를 세울 수 있어. 허가 안 내주겠죠? 이렇게 회사령이라고 하는 것은 허가제, 회사 설립에 대한 허가제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고요. 허가 조건을 위반할 때 총독이 기업을 해산할 수도 있게 했다는 거죠. 여기 회사령이 나와 있는데요. 회사 설립은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총독 한 사람이죠. 자, 데라우치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또 명령과 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 자, 이게 참 애매해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해산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자, 조선인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벌지 못하도록 한 거죠.
자, 이에 한국의 상업을 주도했던 기존의 우리나라 상인들, 뭔가 근대적인 상인 노로의 변모를 시도하며 상회사를 만들고 뭔가 했던 그런 자본가들, 이런 사람들은 큰 타격을 받게 되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어업령, 산림령, 광업령. 자, 광산 경영, 그다음에 어업, 그리고 산림, 뭐 이런 경영을 통해서 돈을 벌고자 하는 할 때에도 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 어업령, 산림령, 광업령입니다. 그래서 이런 각종 자원까지도 결국 이런 권한들을 다 일본인들에게만 넘겨주기 때문에 그들이 독점을 해서 막대한 이익을 얻게 되었다. 자, 한편 일제는 한국에서 생산되는 식량과 자원을 수탈하고 또 일본 상품은 한국에다 갖다 팔아. 그러기 위해 이제 베이스를 만드는 거죠. 철도, 도로, 항만 등을 정비하거나 새로 건설하는 거. 그러니까 1910년대에는 이렇게 기반을 마련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는 일본 자본주의 경제에 더욱 종속되게 된다. 예속되게 된다는 얘기죠. 자, 토지조사 사업이 있지만 임야조사 사업이라는 것도 있어. 임야, 즉 산인데 산이야말로 토지 소유주가 불분명한 경우가 훨씬 더 많고, 임야는 우리 마을 뒷산, 늘 공공의 재산인 것처럼 산에 가서 나무도 베고 뭐 나물도 캐고 이렇게 우리 모두의 산이었죠. 그런데 이 산에 대해서도 소유자가 있으면 신고해라. 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방대한 면적의 임야를 결국 국유림으로 편입했어요. 여기 국유림은 일본의 산이죠. 그래서 예전처럼 산림에서 땔감을 마련하기 어려워지고, 또 우리는 화전이라는 것도 해요. 땅이 없을 때 산에 가서 일정 땅을 불을 지르고 거기 토지를 만들어서 농사를 짓기도 하는데 이 농사도 지을 수 없게 되었다. 일제는 임야 소유자들을 산림조합에 강제로 가입하게 산림조합,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한 숲 조성 비용도 그러니까 임야가 있다고 신고를 하면 산림조합이라는 데 가입을 해가지고 산 관리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이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한 거 이러면 여러 가지 비용들이 들어가는데 그거를 떠넘겼다, 이런 얘기죠. 자, 여기 아까 토지조사 사업과 관련된 토지조사령이 나와 있는데요. 자, 보세요. 토지 소유자는 조선 총독이 정해진 기한 내에 주소, 시명, 명칭, 소유지, 소재, 지목, 용도, 땅의 번호, 사표, 사방 경계 표시, 등급, 지적, 넓이, 결수, 임시 토지 조사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토지조사령 1912년입니다. 1912년. 선생님 11년이라고 아까 영상에서 잘못 얘기한 것 같아요. 12년. 자, 그 다음에 토지조사 분쟁의 종류와 내용 보면은 민유지보다 이제 국유지 경우에는 분쟁이 굉장히 많아요. 자, 분쟁이 심하죠. 분쟁이 많아요. 그래서 보시고, 자, 토지조사 사업의 결과 지세 수입이 쭉 증가되는 모습. 자, 여기 보면은 조세 총액 중에 지세 총액 이렇게 나와 있는데, 조세 총액 중에 이 지세 총액이 꾸준히 늘어가고 있는 이런 모습 보이죠. 자, 민족별 공업회사 불입 자본금 보게 되면은 일본인들이 보라색이야. 자, 여기 봐봐. 시간이 지나면서 11년, 17년으로 가면서 일본인들은 이만큼 자본금, 조선인들은 이렇게 줄어들어. 자본금이 줄어들어. 이건 뭐를 얘기해? 회사령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건 회사령의 결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를 봤을 때 이거 토지조사 사업, 이거 회사령. 자, 이거 토지조사 사업, 토지조사 사업. 이거는 회사령. 관련된 사료들이 무슨 정책과 관련된 사료인지를 연결시켜서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